오늘의 컨텐츠를 하기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범죄를 전혀 미화할 의도가 없으며 오늘 이 범죄 사례를 통해 역사와 심리 교육에 의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 커플 범죄자들로 유명했던 보니와 클라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왜 이러한 커플 범죄자가 생겼는지, 왜 사람들은 이 커플에게 열광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 배경부터 조금 알아봅시다. 때는 1919년 미국이에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족해진 곡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볼스테드법으로 유명한 금주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1920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사실 금주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어느 나라나 좀 음지에서 암암리에 술을 판매하고 술을 또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때 조금 심했어요. 술을 합법적으로 생산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에 유통되는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유통되는 술의 가격이 급증하니까 정작 고통받는 건 서민층인 거죠. 권력 세력들, 좀 돈이 많은 세력들은 돈을 더 주고 어떻게든 술을 구해서 마셨는데 이게 계속 음지에서 술값만 오르니까 평소에 막 일하고 힘들어서 그냥 집에 와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시고 막 이러던 사람들은 엄청 고통받는 거죠. 근데 권력층들이 이렇게 돈을 더 주고 술을 사기 시작하니까 음지에서 술을 계속 판매하던, 유통만 하던 사람들이 술을 아예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갱단들입니다. 덕분에 금주법 시대에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력의 시기가 됩니다. 밀주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차 세력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주를 판매하는 무허가 술집, 갱단들로 인해서 난장판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 영화들 중에 갱스터 장르 있죠. 그런 장르들은 보통 대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명해진 범죄자가 바로 나올 수 없는 알카트라즈 감옥에 수감됐던 걸로 유명한 밤의 대통령으로 불린 알카포네예요. 이 알카포네는 20살에 시카고 갱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1925년에 시카고 갱단의 1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갱단의 두목이 된 거예요. 갱단 두목이 됐을 때 그의 나이가 25살. 25살의 어린 청년이 갱단의 두목이 될 정도로 급변하는 시기였고 거기에다가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에 대공황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갱단들은 밀주 사업, 매춘, 도박으로 돈을 계속 벌고 대공황으로 힘들어하던 실업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미국의 시민들은 정부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 범죄율은 증가하고 시민들은 힘들고 정부와 은행, 자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절망하고 회의감을 가지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커플이 바로 보니와 클라이드입니다. 여기 남자가 클라이드고요. 이 여자가 보니입니다. 일단 보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보니라는 여자의 풀네임은 보니 엘리자베스 파커예요. 텍사스주에서 1910년 10월 1일에 태어난 이 보니는 아버지가 벽돌공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가 4살 때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그러자 보니의 어머니는 보니의 외할머니이죠. 자신의 부모님이 있는 댈러스 근처에 시멘트 시티라는 곳으로 이사해서 재봉사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시멘트 시티라는 데가 말만 들어도 좀 뭔가 좀 유령 도시 같고 좀 이제 막 공업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삭막할 것 같고 좀 그렇죠. 맞아요. 이 시멘트 시티는 치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였던 보니가 크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을 텐데 보니는 나름 학교에서 공부를 꽤 잘했다고 해요. 특히나 언어 부분에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글짓기를 되게 잘하고 좋아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도 꽤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감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그 수감 생활을 할 때 시를 몇 편 쓰기도 할 정도로 글쓰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뭔가 언어, 글쓰기, 시 이런 거 좋아하면 되게 조용조용하고 말없고 내성적이고 이럴 것 같은데 본인은 은근히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자기 물건을 훔친 친구를 때리기도 했대요.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금 폭력적이었던 본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이 남자. 이름은 레이 손턴이에요. 이 레이 손턴이라는 동급생을 만나서 미국 나이로 15살에 결혼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잘하게 절도 이런 걸로 짜잘하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결혼하고 바로 다음 해에 은행 강도 용의자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 생활 3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1929년에 헤어져요. 근데 헤어져도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결혼 반지를 빼지도 않았대요. 특이합니다. 어쨌든 이 레이 손턴이라는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본인은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와서 18살 때 댈러스의 카페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카페 종업원으로 한동안 벌어먹고 살았는데 해고를 당했던 건지 아니면 잠시 일을 그만뒀던 건지 무직 상태로 팔을 다쳤던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친구 집에 잠깐 얹혀 살던 본인은 1930년 1월 어느 날 핫초코를 만들다가 친구 집을 방문한 한 남자를 보고 첫눈에 뿅 하고 반해버립니다. 그 남자가 바로 클라이드 체스트넛 배로우. 1909년에 태어난 이 클라이드는 가난한 빈민가 중에서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집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했어요. 원래는 슬럼가의 빈민이었던 부모님은 댈러스 근처로 이사와서 첫 딸을 마차에서 살았대요. 집이 없어서. 그 정도로 가난했던 데다가 이 클라이드가 7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로 부모님들보다는 누나들의 손에 길러졌는데 이 클라이드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난폭한 성격이었대요. 주민들이 목격한 게 꽤 많은데 이 클라이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학대였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쯤 돼서는 학교를 빼먹는 게 일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형이 속해 있던 갱단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16살 때 형과 함께 야생 칠면조를 훔치다가 걸려서 처음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때
형 벅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요. 근데 이걸 보고 아, 저렇게 걸리면 안 되는구나. 근데 걸려봐야 3일 있다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그래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범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1926년에는 자동차 절도로 체포가 됐고요. 그 이후 1929년까지 꾸준히 금고 털고 가게 털고 차 털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범죄 저지르고 체포되고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체포되고 그 반복인 거죠. 그러던 그는 1930년 1월 이 예쁜 아가씨 보니를 만나게 되고요. 클라이드 역시 보니를 보고 뿅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둘이 막 꽁냥꽁냥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때 클라이드는 이미 수배 중이었어요. 1930년 4월 클라이드가 체포돼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간 클라이드는 되게 특이하게도 교도소 내에서 육체 노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러다가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 감옥의 동료이자 고참이었던 동료 수감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난폭했던 이 클라이드는 그 재수자를 때려 죽여요. 그게 클라이드의 첫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2년 스펙타클했던 감옥 생활을 끝내고 가석방되어서 나온 그는 더욱 악랄해져 있었고 갱단의 리더가 되어서 편의점과 상점을 강도질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다가 1932년 4월 상점 주인을 총으로 쏴서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가 처음 살인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사실 그가 살인한 게 아니라 가게 밖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아내가 제시된 여러 장의 용의자의 사진을 보다가 클라이드를 지목했고 그것 때문에 살인으로 기소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때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본인은 덩달아서 깽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강도질을 해요. 근데 같이 강도짓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았대요. 둘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클라이드가 강도질을 하는 동안 본인은 망을 보거나 차를 대기시켰다가 클라이드가 가자! 그러면 이제 막 차를 막 몰고 도망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클라이드를 도왔던 겁니다. 일종의 그냥 공범이었던 거죠. 근데 당시 그들이 타고 도주하던 차가 바로 포드사의 V8 엔진을 탑재한 당시 최신형 차량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추격전을 하기가 힘들어요. 경찰들이 막 열심히 몰아도 이 차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드는 유유히 경찰들을 따돌리고 국경을 넘은 겁니다. 미국에서는 국경 넘으면 좀 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클라이드는 포드사의 사장이었던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대요. 그런데 사실 이거 위조된 거예요. 처음에 포드사에서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위조라는 게 밝혀졌으나 헨리 포드 박물관에 여전히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는 클라이드가 댄스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한 보안관이 다가와서 검문을 해요. 너 신분증 줘봐. 너 술을 마시는 거야 이거 지금? 그랬더니 클라이드는 아우 여기 있습니다. 빵! 그래서
동료와 함께 경찰을 쏴 죽였고요. 이때 9명의 공무원을 살해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5건의 살인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던 클라이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곧 사면을 받아서 나왔던 형과 그의 아내와 함께 갱단을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족 갱단인 거예요. 클라이드도 자기 여자친구 본이랑 같이 갱단에 있었고요. 클라이드의 형이었던 벅과 벅의 아내가 이 갱단에 같이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갱단이 됐어요. 그래서 1933년에 형과 함께 갱단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름을 바꿔요. 가족 갱단이니까 성이 베로우잖아요. 그래서 베로우 갱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형이랑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형이 사면받아서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미주리주에다가 은신처를 마련해놓고 매일같이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고 놀고 막 커플끼리 놀고 막 강도질하고 돈 훔쳐오고 막. 금주령 아직 유효한데요. 사실 금주령이 1930년대에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없어지기까지는 30년 정도가 더 걸렸어요.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클라이드가 총알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총을 발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경찰은 몰랐던 거지. 그냥 총성이 나니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구나 라는 것만 알지 이 가족 갱단이 있었던 건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5명의 경찰이 이 은신처를 급습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클라이드는 경찰 1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갱단에서도 2명의 부상자가 나와요. 하지만 무사히 도망칩니다. 근데 경찰이 급습했고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들이 도망친 거잖아요. 그럼 은신처에 이들의 물건이 다 남아있겠죠. 집 자체가 그냥 증거물이 된 겁니다. 그 증거 현장이 된 거죠. 증거가 한가득이야. 얘네 깽단이 뭐하는 애들인지 다 알아. 뭐 혼인 서약서 다 있어. 사진 다 있어. 그래서 그때 이 보니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베로우갱이라는 이름으로 신문 1면에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당시에 힘들었잖아요.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당시에 대공황도 있고 금주령도 있고 은행에 대한 신용도도 떨어졌고 삶이 팍팍하던 이때 기존 질서에 저항하듯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던 이 은행을 털고도 잡히지 않는 로맨틱한 커플 강도단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개된 이 보니의 사진 한 장으로 보니가 입고 있던 이 옷들이 블레임 룩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요. 블레임 룩이라는 건 범죄자들이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입고 있던 물건이 유행하는 현상이에요. 자, 어쨌든 블레임 룩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보니가 사실 담배를 물고 있지만 본인은 비흡연자였어요. 그럼 왜 담배를 물고 있냐? 당시에 담배 피는 여자가 좀 쿨한 여자, 또 범죄자잖아요. 되게 나 쎄! 나 좀 거칠어! 나 좀 야성적이야! 이런 거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폼으로 물고 있었던 건데 멋을 위해서 물고 있던 담배까지 유행해버립니다.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이 유명해지며 이후 보니와 클라이드가 은행을 털러 딱 들어왔어요. 다들 엎드려! 이랬는데 한 명이
저기 잠시만요. 잠깐만. 저기 사인 좀. 팬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주하던 보니와 클라이드에게 은닉처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다가 기소된 사람만 23명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이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이 커플이 차를 훔치다가 아이 둘을 유괴한 적이 있어요. 둘만 유괴한 건 아니에요. 계속 이제 유괴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은 유괴하고 나면 아이를 죽이지만 이 커플은 아이를 유괴하고 나면 집이랑 좀 멀리 떨어진 데에 그냥 놔줘요.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놔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쥐어서 보내줘요. 뭐 많진 않겠지만 그냥 교통비 정도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돈을 조금 쥐어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9번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한 번에 그냥 아이들을 풀어주고 해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홍길동 같은 분들이라는 이미지가 박히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죠. 어머나 저런 사람들이 대단해. 근데 어쨌든 좋든 나쁘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커플들의 행동 반경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커플에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지나갔구나, 경찰한테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보니랑 클라이드를 어디서 만났는데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행보가 공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곳들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모텔을 가기도 힘들고 식당을 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털고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캠프파이어를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기가 많아졌는데 이 커플들이 싸우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이 커플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협곡에 차를 들이박는 사고가 한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불이 났는데 이때 보니가 다쳐요. 3도 화상을 입습니다. 다리에 3도 화상을 입게 되고 근육들이 수축해서 나중에는 제대로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정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필 이렇게 보니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을 때 이 깽단이 마을에 들어가서 좀 수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돈을 낼 때 보통은 이렇게 이름도 밝히고 지폐 이렇게 탁탁 낼 텐데 얘네들은 돈 낼 때 막 동전 꺼내가지고 내는 거야. 동전 꺼내서 내고 막 이렇게 치마 막 치렁치렁하게 입고 다닐 때인데 바지 막 입고 돌아다니고 되게 특이한 옷 입고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쟤네 뭐야? 이러고 보게 되고 쟤네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지역 보안관이 이걸 봤어요. 이 깽단을 봤어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보안관은 경찰에 연락했고요. 경찰은 곧 기관총으로 무장을 하고 장갑차를 끌고 와서 이 베로우 깽단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밤 11시 베로우 깽단과 경찰의 총격전이 또다시 벌어지게 돼요. 이때 클라이드의 형이었던 버기, 머리에 총 2발을 맞고 쓰러졌고요. 그의 아내였던 블렌치는 눈에 유리 파편이 튀어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서 눈은 거의 실명 상태였고요. 거기다 본인은 얼마 전에 3도 화상 입었죠. 제대로 뛸 수도 없죠. 걸을 수도 없죠. 남은 건 지금 클라이드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 한 명하고. 그래서 이때 클라이드가 미친 듯이 총을 쏩니다.
막 총을 쏘는데 정말 우연히도 장갑차에 있던 경적을 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탕 하고 쏘니까 경적이 막 울리겠죠. 근데 이거를 경찰들은 사격 중지 명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장갑차에서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착각한 경찰들은 이 깽단이 도망을 갈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니와 클라이드 커플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도망치던 도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경찰에게 포위됐고요. 부상당한 사람들을 다 이끌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또다시 포위가 되고 총격을 받게 되고요. 이때 버기 등에 총을 맞아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고 아내였던 블렌치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쯤 특이하게도 클라이드가 보니에게 우리 경찰한테 자수하자. 우리 형도 죽었고 우리끼리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아니야. 자수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가 아니야. 우린 할 수 있어. 우리의 사랑이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어. 약한 소리 하지 마. 라고 한 거죠. 완강하게 거부했대요. 그래서 계속 강도짓을 하다가 순찰대원 2명을 살해했는데 이때 살해당한 피해자의 약혼녀가 있었어. 근데 이 약혼녀가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이고, 순찰대원이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만 먼저 죽어버렸네. 근데 약혼녀가 장례식장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대. 어쩜 좋아. 불쌍해 죽겠네. 라고 여론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이랑 클라이드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 아무리 쟤네가 로맨틱해 보이는 커플이어도 쟤네는 범죄자고 사람을 죽였어. 죽이는 그 사람이 다음엔 내 가족이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자 이들을 쫓기 위한 추격대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추격대가 이 보니와 클라이드 커플을 쫓게 돼요. 그렇게 1934년 5월 23일 오전 9시 15분 이 추격대는 보니와 클라이드를 유인했어요. 그냥 막 부릉부릉 타고 가가지고 야 멈춰 계속 꺼라 하면 얘네가 차 타고 튀잖아요.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유인한 거예요. 고속도로에 일부러 그들을 목격했다라고 하고 그들이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해서 갈 것 같은 고속도로에 차를 딱 세워놔요. 그리고 이제 막 추격대가 막 와가지고 막 타이어를 막 보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아이 참 망했네 이거. 아 이거 어떡한다? 지나가는 차가 없나? 타이어가 펑크 난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보니와 클라이드 커플이 타이어 펑크 났나요? 하면서 물어보려고 차를 점점 멈추는데 그때 경찰들의 발포가 시작됩니다. 경찰 6명이 샷건, 자동소총,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 이들에게 총을 난사합니다. 얼마나? 탄창이 빌 때까지. 얼마나 총격전이 격했는지 당시 텍사스 경찰관들이 한 달 내내 난청으로 고생했대요. 그리고 당연히 차는 벌집이 됐겠죠. 그래서 차의 상태를 보면요. 대충 요것만 봐도 아시겠죠? 2분 동안 약 150여 발의 총알 세례를 받게 된 이 보니와 클라이드는 클라이드가 먼저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했고요. 이걸 본 보니가 클라이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 비명을 질렀대요. 그리고 곧 보니도 난사되는 총알을 맞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 사망합니다. 이게 당시 정말 보니가 차 안에서 죽은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이 커플이 한 80여 발의 총상을 맞고 사망했다 라고도 하고 50여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라고도 하는데, 당시 검시관이었던 웨이드 박사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클라이드가 17발, 보니가 26발을 맞았다고 해요. 근데 워낙 총상으로 인한 상처가 많아서 장의사가 염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애정과 증오를 함께 받았던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자 커플은 13건의 살인과 다수의 강도 및 납치 혐의를 받고 총격전 끝에 사망합니다. 이들의 장례식에는 사람이 22,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당시 보니와 클라이드의 나이는 23살과 24살이었어요. 이들은 흉악 범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잘 만나서 파국인 걸 알면서도 너무나 사랑해서 헤어지지 않고 결국 죽을 때도 죽음을 함께한 비련의 커플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명한 영화인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라는 영화로 영화화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매체에서 보니와 클라이드 하면 범죄자 커플, 비련의 커플 뭐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심리 효과에도 이들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 심리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는 겁니다. 네. 이 하이브리스토필리아가 뭐냐면요, 강도나 연쇄살인 등 극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서 그에게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사람의 심리 이상 증상을 일컫습니다. 보니가 범죄자였던 클라이드를 만나서 공범이 된 경우인 거죠. 그리고 이 커플이 워낙 유명해서 보니와 클라이드 신드롬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로 이게 여성들에게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남성 범죄자를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 남녀 사이가 아니더라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발생하고요. 시대, 장소를 막론하고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강도나 연쇄살인범을 사랑하는 여자를 실험할 수 있겠어요? 이걸 모의 실험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이 범죄자를 따라다니는 여자를 옆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그것도 힘들죠. 그래서 이게 실험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아니고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케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실험을 기반한 논문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분들이 낸 책 같은 걸 보면 이 하이브리스토필리아인 사람들은 범죄자를 일종의 포식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스토필리아들은 범죄자를 포식자로 인식해서 가장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은 그 포식자의 희생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전제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해쳐도 나는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심리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남성에게 학대받았던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감옥에 있는 남자랑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안전하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안에 갇혀있는 포식자를 보는 듯한 느낌일까요? 그래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자신이 쓸모없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범죄자들과 동조하고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은 학대만 받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더 나은 존재이며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컨텐츠를 했었던 데이비드 라이머의 성전환 실험으로 상당히 유명한 성도착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머니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 특이한 성도착증이 특이하게도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범죄자에 빠져들어서 열광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도착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가 범죄를 일으키도록 옆에서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를 체포되게 만든 다음에 감옥에 찾아가서 자신의 도착증을 충족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죄자가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화해할 때 그 쾌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 못하시는 게 당연해요. 하이브리스토필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수 없을 겁니다. 공감한다면 약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니와 클라이드의 범죄 연보 그리고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을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하이브리스토필리아로 유명한 다른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